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재정, 통화, 신용 정책 등 모든 정책의 확장적인 정책과 지금 경제 환경에 맞는 기준 금리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초에 발표되는 올해 세제 개편안이 새 경제팀의 기조에 맞게 확장적인 방향으로 짜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세제 지원으로 가계소득 향상,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마련했습니다.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8일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재정과 통화 신용 정책에 대해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경제 상황을 보는 인식은 비슷하다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 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다만 일본이나 미국은 제로 금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건이 달라 회의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예산 소요에서 추경 소요만큼을 담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세제도 확장적 방침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진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추경을 편성함이 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 규모가 그 정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규모로는 우리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올리도록 하는 데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지금 한창 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계획보다도 훨씬 확장적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궤도 진입을 지원을 하고 또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부 정책 방침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한국식 양적 완화로도 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계획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표출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양적 완화만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 주체들이 지금 굉장히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가게는 가게대로 지금 굉장히 잔뜩 위축돼 있고 또 기업들도 기업가 정신이 상당히 쇠퇴하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통화나 또 재정 측면에서 충분한 그런 자금 공급을 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국하고 특히 일본하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구조나 지금 재정, 통화 신용 정책 측면에서 여건이 아직은 좀 우리가 나은 편이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까지는 안 해도 된다 보지만은 통화 그다음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을 함과 동시에 또 이 구조 개혁을 통한 체질 강화를 동시에 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은하고 정부 간에 현 경제 상황을 보는 인식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얼마 전에 이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고 또 며칠 전 있었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금융중개 지원대출
당초 12조 원 규모였습니다만은 한 3조 원을 늘려서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양적인 어떤 그런 그 완화가 필요하다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의 그 상황이 어떤 그 지금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제로 금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이 그들 나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어떤 그 초저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는 그 회의제를 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 당국도 그런 인식의 흐름에 맞게 그렇게 인식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초에 발표되는 올해 세제 개편안은 새 경제팀의 기조에 맞게 확장적인 지원으로 가계소득,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을 이끌어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은 확장적인 방향으로 짜일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활기를 잃은 경제 분위기를 바꾸고자 세제에서도 과감한 정책을 펼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새 경제팀의 정책 목표에 맞게 확장적인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2017년 말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 친화적인 분위기를 위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도 해소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정책에 관여하면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이익을 줬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없앨 방침입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혜택받는 부분만큼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으로 환류시키면 세금이 제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에게 많은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소비와 함께 내수의 한 축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도 도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늘어납니다.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이나 가스 누출 검지기, 인명구조용 굴착기 등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 3%가 세액 공제됩니다. 그리고 기업 근로자의 복지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종업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 예정입니다. 고령층의 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저축을 지원하고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 저축 상품인 생계형 저축의 납입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계형 저축의 경우 현재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을 4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투자 촉진 및 복지 등 다양한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세제에서도 확장적 정책을 취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이견을 피력했습니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덜어내 서민, 중산층에 흘러가게끔 하는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재분배 정책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소득이 늘어서 투자를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깎아주거나 배당금을 키워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수가 수조 원에 부족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병구 소장은 세액 공제 제공이 늘어나면 정부 세수입이 부족해 국채 발행 등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미래 세대 조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확장적인 경제 정책과 함께 내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의무 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나라가 그 초과분을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오염 활동 혹은 오염 방지 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자율적 조정을 촉진시켜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고안된 재산권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 간 배출권 거래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양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70조 원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안된 배출권 거래제.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가 도입하지 않아 섣부른 도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 일어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 거래제 문제에 대해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논의 동향이나 흐름을 감안하고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정부 방침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일단 연기하는 쪽으로 기운 것이냐는 질문에 입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2배로 인상하는 법안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민세 인상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1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세를 1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재정, 공공, 연금, 보험, 지출 구조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현재의 20, 30대 연령층은 평생 자신이 공공 부분에서 받는 혜택보다 1인당 평균 1억 원 이상을 초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한국의 노년 부양 비율은 이미 지난 2010년 15.2%로 일본의 1985년과 같은 수준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체납자가 급여 제한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내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28일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진 납부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내면 되고 일시적으로 내기 어려우면 24회 이내 분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주민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균 4,600원 수준의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그럼 주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그 지역의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그들의 소득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주민세의 특징은 균등할과 소득할로서 이루어지며 표준 세율과 제한 세율이 있고, 균등할에는 주민의 인구에 따라 세액 단계가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세 인상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1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세를 1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1만 원 이상인 2배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셈인데요. 유권자를 의식해 자치단체가 장기간 올리지 못한 주민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세 인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인상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 남원, 익산, 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 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입니다.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각 4,800원, 인천과 강주는 각 4,500원입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20, 30대 공공부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20, 30대 연령층은 정부의 재정 공공, 연금 보험 지출 구조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평생 자신이 공공부분에서 받는 혜택보다 초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일 김명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과 김영각 일본 센슈대 교수 등 3명과 함께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 회계 기법으로 추정한 연령대별 순부담액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5세 단위로 추정한 결과 2011년 만 20세에서 25세 미만 연령층의 순부담액은 1인당 1억 1천만 원, 이어 40세에서 50세 미만은 9,700만 원, 50세에서 55세 미만은 3,600만 원 등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부담액이 줄었습니다. 50대 후반부터는 순부담액이 순혜택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보험 등을 통해 받는 혜택이 공공부분 지출을 위해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보다 많습니다. 55세에서 60세 미만의 순혜택은 1인당 300만 원 수준이었으나 65세에서 70세 미만 4,100만 원 등 60대는 4천만 원대로 커졌으며 60대를 정점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쓴 김명철 차장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이 세금이 아닌 빚으로 재정을 꾸리는 상황에 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령화라며 현재 추세라면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문제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고령화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율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1.2명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자리라면 2100년 국민 절반이 노인에 이르는 인구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현재 수준인 1.2명에 계속 머물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6년 정점 이후 2050년 4,632만 명을 거쳐 2100년
2220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평균 수명은 2010년, 2100년 사이 각각 77.2세에서 89.3세, 84.1세에서 93.2세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됐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많은 개선 방안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3년 동안이나 초저출산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할 것이라며 이 출산율이 유지되면 적정 수준에 비해 인구는 절반에 그치고 생산 가능 인구도 1,300만 명 이상 부족해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 부담 급증 등이 나타나고 결국 재정 수지 악화,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위원은 이 같은 인구위기 충격을 예방하거나 최대한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라며 특히 경제적 양육 부담 경감과 가정 양립 환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양육수당, 육아휴직 등 미시적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교육 강화, 학제 개편, 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 고비용 주거 구조 해소, 노후 보장, 출산 친화적 고용 문화, 가족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사회 구조,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 30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안전과 주택 문제 등 근본적인 경제 문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맡겨야 되고 가정에서 또 따로 배워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 돈이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 인구 포럼에서 젊은 세대들은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이 자녀 양육과 교육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출산과 양육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아빠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고용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출산과 양육의 당사자인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못하는 그런 현실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결혼한 선배들 보면은 준비를 많이 하고 했다고 해도 막상 현실로 닥치면 주택 문제부터 자녀 문제부터 너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고용 지위 자체도 굉장히 불안한 데다가 소득 수준도 굉장히 낮은데 내가 부담해야 될 빚의 크기는 굉장히 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해결을 해나갈 수가 없다. 상황이 되고 있는 이 문화, 고용 문화라든가 가족 문화 이런 것들이 그 과거의 그대로 생태 유지하다 보니까 정말로 정책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사회 구조라든가 사회 문화의 개혁이 없이 그냥 가는 어떤 이런 엇박자.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9월 24일까지 사랑스런 우리 아이, 행복한 우리 가족이란 주제로 아이 사랑 행복 공간 UCC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참여를 통해 아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공모 분야는 동영상 및 웹툰으로 동영상은 5분 이내 범위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촬영할 수 있고 웹툰은 10MB 이내 만화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은 다자녀 가정의 행복한 모습, 부모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이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 아버지가 가사, 육아에 참여하는 정겨운 모습, 형제 자매가 있어 좋은 이유 등입니다. 신청은 WOW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10개의 수상작에 대해 상장 및 총 63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됩니다.
조영옥 씨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해 공단 부담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8일 보험료 장기 체납자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공단이 체납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공단 부담 진료비 납부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01년 이후 올해까지 6번째입니다. 공단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 제한 조치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차원인데요. 하지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진료비 가운데 일부는 공단이 대신 부담합니다. 이 금액을 공단은 체납자가 얻은 부당 2등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진 납부 대상 급여 제한 체납자는 149만 명이며 이들이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보험료는 1조 8,378억 원에 달합니다. 공단은 이들 체납자가 체납 보험료를 완전히 내면 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 2조 7,146억 원을 정상급여로 소급 인정해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체납료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체납 건보료를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납 건보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진 납부 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내기 어려우면 24회 이내에 분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1일부터 고소득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병의원 진료비 전액을 체납자 자신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이런 급여 제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단 급여관리실 김덕용 부장은 이번 자진 납부 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해 병의원 이용 때 모든 진료비를 고스란히 짊어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의성 고령군 돼지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인근 소 사육 농가들이 행여나 구제역 피해를 입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률 등을 근거로 소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일 경북 의성군에 이어 고령군 한 돼지 농장에서도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오자 경북도의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 등은 올해 구제역의 경우 백신 접종 자체가 없었던 4년 전에 비해 확산 속도가 늦고 발생 빈도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 고령농장 두 곳을 중심으로 소규모 산발적 발생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경북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농장의 돼지 가운데 증상을 보인 돼지만 소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 차단에 문제가 없을지 주목이 됩니다. 경북도는 28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고령농장의 돼지 30마리를 소각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육돼지 2,015마리 가운데 전날과 이날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만 대상됩니다. 안성시는 최근 경북 의성과 고령군에서 구제역이 발병함에 따라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구제역 예방 백신 1만 마리분을 긴급 확보했고 우재료 2034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 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예방 접종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구제역 발생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협의회를 열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루어진 위기경보 단계 중 주의에서 경계로 올릴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이 그동안 백신 접종을 해온 O형인데다
의성, 고령 등 인접지역 농장에서 산발적으로 생기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이 많은 휴가철과 추석을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 대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며 농가들이 백신을 접종토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관건이므로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민관 합동 방역 체계를 확실히 갖추고 가축 이동 제한과 외부인 출입 통제, 백신 접종 등 방역 활동에 보다 철저히 기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산에 이어 부여군도 양돈 농가에 대해 구제역 특별 방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여군은 지난 28일 관내 양돈 농가 30명을 대상으로 구제역 특별 방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별 방역 교육은 23일 경북 의성군의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축이 구제역으로 최종 판명됨에 따라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 100% 접종 및 소독, 차단 방역 철지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또 축산 차량 등록제 준수,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축산 관계자 해외여행 주의사항,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 접종과 함께 축사 소독, 임상 예찰 등 축산 농가의 방역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제역이 경북 의성에서 고령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북도는 4년 전 전국을 휩쓴 안동발 구제역 파동 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소, 돼지 등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에 대한 100% 백신 접종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놨었습니다. 그러나 접종 이행을 사육 농가에만 맡겨놓다 보니 부정확한 주사 등 잘못된 접종 방법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이날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고령군 운수면의 농장의 경우 9개 동에서 기르는 돼지 2,015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30여 마리에서 발굽이 벗겨지고 출혈이 생기는 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병 원인을 추적 중이라며 현재 또 다른 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각을 하든가 매립을 하든가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소위 말하면 외형상 발톱이 빠진다든가 또 입술에 수포가 생긴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척추가 컨트롤 하는 거죠. 계속 저희들하고 같이. 고령 또 구미 그다음에 구리 이런 4개 시군의 162호의 37만 3천두에 대한 일제 접종을 지난주부터 실시해서 이번 주 중에 끝낼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네,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 사육 농가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은 2013년에서 2014년 지역 내 사육소의 항체 형성률은 평균 95%로 돼지보다 35%포인트가량 높아 구제역 바이러스에 맞설 만큼 충분한 항체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직격탄을 맞은 의성, 고령 내 소사육 농가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령군의 한 소사육 농장주는 예방접종은 했지만 옆집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하니 불안하다며 요즘 소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외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생리적 특성 등에 의한 차이로 통상 돼지보다
소에 더 효과가 있어 이 때문에 항체 형성률도 소가 높다며 소는 백신 접종이 잘 돼 있다고 판단했지만 혹시나 모를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예찰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구제역 발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성시는 우선 구제역 예방 백신 1만 마리분을 긴급 확보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 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해 예방 접종 및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소에 비해 예방 접종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양돈 농가를 집중 관리하고 백신에 따른 상품성 저하 등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11만 마리분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예방 접종과 소독만 철저히 해도 구제역은 예방할 수 있다며 당분간 축산 농가의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구제역이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수행단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90여 명의 주교가 한국을 찾습니다. 천주교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는 28일 서울 명동 서울 대교구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교황 수행단 30여 명과 아시아 각국의 주교 60여 명 등 90여 명의 주교가 방한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20여일 앞두고 충남 서산 지역에서 교황 맞이에 대한 기대 분위기와 시 최초의 국빈 방문 행사인데다 서산이란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의료원 등 관계기관도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교황 프란치스코의 집전으로 한국 천주교 순교자 124위의 시복미사가 열립니다. 천주교가 공식 초청한 인원만 20만 명이며 실제 참석 인원은 50만에서 최대 1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교황의 시복미사가 폭염이나 폭우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을 합니다. 아시아 첫 방문인 만큼 아시아 각국의 주교들도 대거 방문할 예정인데요. 성공적인 방한을 위해 방한 준비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황 방한 준비위는 브리핑에서 교황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의료 안전 대책을 세우고 각 지방 자치단체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보건복지부와 합동 지원 체제를 위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위는 각 행사장 인근에 통합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 위급 사항에 대응하고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서울 지역 중앙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대전 월드컵 경기장, 솔매성지, 해미읍성 등 각 행사장에도 의료진을 배치하고 응급의료소를 설치합니다. 이를 위해 가톨릭 중앙의료원사나 6개 병원 174명의 의료진이 투입됩니다. 특히 교양과 수행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의료인력 2개조 30명이 방한 기간 내내 24시간 비상 대기합니다. 방준위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8월 16일 시복미사 때 제단을 광화문과 경복궁 쪽인 광장 북단에 설치해 세계인들이 서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에 대해 기대감을 지난 4월 미사 때 밝혔습니다. Ho la gioia di annunciare che a Dio piacendo il 15 agosto prossimo a Daejeon, nella Repubblica di Corea, incontrerò i giovani dell'Asia nel loro grande raduno continentale. Ed ora ci rivolgiamo alla Vergine Madre perché ci aiuti a seguire sempre con fede l'esempio di Gesù.
방안에 맞춰 세계 각국 주교 90여 명이 한국을 찾습니다. 참석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황 수행단에는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인류 복음 화성 장관 페르난도 필로니 추기경,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의장 스타니 스와프 리우코 추기경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황의 아시아 첫 방문인 만큼 아시아 각국의 주교들도 대거 방한합니다. 아시아 주교 회의 연합회 의장 오스왈드 그라시아스 추기경을 비롯해 일본, 미얀마, 필리핀, 몽골, 라오스 등의 주교들도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본의 경우 주교단 15명이 방한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추기경 시절 인연을 맺은 아르헨티나 산 마르틴 교구 문안님 주교와 염수정 추기경과 같은 날 추기경에 서임된 필리페 웨드라고 추기경도 방한 행사에 초청됐습니다. 이들 주교는 아시아 가톨릭 청년대회, 교황과 아시아 주교들의 만남, 윤지총 바로오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8월 16일 시복식 행사 때 폭염이나 폭우가 올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8일 서울시와 기상청에 따르면 시복식이 열리는 8월 둘째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거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0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가 무더위나 게릴라성 폭우 속에 치러지면 교황과 수행원 그리고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방서, 천주교 의료재단과 함께 행사장 안팎에 25개의 의료소를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당일 오전 3시부터 12시간 동안 운영되는 응급의료소에는 의사와 간호사, 구급요원, 행정요원, 구급차가 대기합니다. 119 구급 순찰팀 100여 명은 행사장 곳곳을 걸어다니며 노약자와 장애인 등 무더위에 취약한 참가자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행사 중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기습 폭우가 내릴 때는 주변 건물로 대피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주교 공식 초청 인원 20만 명에 자발적인 참가자까지 합하면 시복식에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이라며 응급환자 조치 계획을 계속 다듬고 있으며 내달 5일에는 복지부, 소방본부와 함께 현장 훈련을 할 것이라고 이제 교황의 방한까지 20여일 남았습니다. 직접적인 행사를 담당하는 충남 서산시는 성공적인 교황 맞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서산시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교황 방문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 최초의 국빈 방문 행사인데다 서산이란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교황이 폐방 미사를 집전하는 해미읍성과 교황 이동로, 시내 주요 도로는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순례길과 시가지, 행사장 주변, 주요 교통섬은 꽃과 조형물로 속속 꾸며지고 있습니다. 방문객과 주민 편의를 위해 6개의 주차장과 무료 셔틀버스, 응급의료인력, 이동식 화장실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의료원 등 관계기관도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교황 방문을 크게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행사를 지원할 자원봉사자는 14개 분야에 걸쳐 모두 3,200여 명이 모집됐고 통역 인력 30명도 확보됐습니다. 해미면 24개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교황 방문 준비협력 주민협의회는 환영 분위기 조성과 시가지 환경 정비, 친절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교황의 방문을 환영하며 충남도는 방문 선물로 철화 분청사기 어문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문병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 방문하는 교황에게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철화 분청사기 어문병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시 선사할 기념품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어문병은 전통 생산 기법을 사용한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의 명맥을 잇고 있는 공예품입니다. 조선 전기 충남 공주시 반포면 일원에서 생산됐던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는 백도 분장 위에 산화철 안료를 사용해 붓으로 표면에 물고기나 당초문, 추상문 등의 그림을 그린 자기로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계룡산 철화 분청과 관련된 유적으로는 사적 제333호로 지정된 공주 학봉리 도요지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할 이 어문병은 전통미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빼어난 곡선미를 자랑하고 있으며 곁에는 궐어라고 부르는 쏘가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 어문병이 교황의 소박하고 검소한 이미지에 부합하는 데다 충남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 기념품이라고 보고 최종 선정하게 됐다며 또 물고기 문양은 전통적으로 풍요를 상징하지만 기독교적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1,411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위터로 전하는 짧지만 뜻깊은 메시지를 엮어낸 책이 출간됐습니다. 우리 식탁에 영혼의 자리를 남겨두사 이런 글귀가 있어요. 생필품이 부족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자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트위터에 기도와 묵상을 담근 책, 교황의 트위터를 펴낸 이혜인 수녀가 책을 내게 된 경위와 심정을 담담히 소개했습니다. 이혜인 수녀는 약자를 챙겨주는 아름다운 의무, 노인과 어린이를 잘 대하지 않고는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메시지에 스스로도 교황의 트위터 팬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트위터에 열광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언행이 일치되는 덕목에 호감을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교황님 자신이 생일날 노숙자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니까 글이 짧지만 힘이 있고 어떤 강한 울림을 주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혜인 수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교황의 트위터로는 누구에게 화가 났으면 같이 화내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와 밥을 먹을 때 식탁에 여분의 이웃을 위한 자리를 남겨놓으라는 말을 꼽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남북한 화해의 물꼬를 뜨는 역할이 됐으면 하는 희망도 내비쳤습니다. 이혜인 수녀는 이어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그들의 슬픔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혜인 수녀는 다음 달 7일 교황의 트위터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북 콘서트를 통해 독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교황의 권고문을 옮겨 쓴 책부터 이탈리아어를 쓰는 교황의 강론을 옮겨 쓴 책과 교황 관련 책까지 올해만 19권이 새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사제들이 교황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지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는 천주교계를 넘어 일반 독자들에게도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톨릭이라는 틀 안에서만 한정돼서 보지 않고 바로 내가 지금 당면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은 교황의 방안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달라는 당부가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곳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돼